제62화 정로마 제1장. 이 무렵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한 유비는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투항한 장수 장모와 진손이 강하에서 인민을 노략질하고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표가 놀라 말했다. 두 도적놈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그 화가 적지 않겠군. 유비가 말했다. 형님께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토벌하겠습니다. 오, 그래? 유표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 3만을 내주며 떠나도록 했다. 명을 받은 유비는 형주를 떠나 하루 만에 강하에 도착했다. 이미 정보에 접한 장모와 진손이 유비와 맞서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있었다. 유비도 관우 장비 조은과 함께 말을 타고 영문깃발 아래로 나갔다. 적진을 보니 장모가 타고 있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다. 대단히 뛰어난 준마였다. 유비가 감탄한 듯 홀로 중얼거렸다. 저건 틀림없이 천리마로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은이 창을 꼬나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에 맞서 장모도 달려나왔다. 그러나 조은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다. 결은지 채 삼합이 되기도 전에 조은은 장모의 가슴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리고 휙 상대방의 말 고삐를 낚아채더니 장모의 말을 이끌고 돌아섰다. 이를 본 진손이 그 말을 뺏기 위해 뒤쫓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비가 고함을 질렀다. 저놈은 내가 맞겠소. 그와 함께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달려나가 단창에 진손을 찔러 죽였다. 대장을 잃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유비는 남은 무리를 투항시키고 다시 강하의 여러 연을 평정한 다음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유표는 성 밖으로 나가 이들을 맞아들이고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유표가 말했다. 내 아우가 이런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으니 이제 형주도 의지할 때가 생겼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나머리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요. 장로와 손권 역시 걱정거리고. 유비가 말했다. 이 아우에게 그런 일을 맡길 만한 장수가 셋이나 있습니다. 우선 장비에게 남월의 국경지대를 순시토록 하고 관우에게 고자성을 지키면서 장로를 맡게 하고 조은에게 삼강을 지키면서 손권을 맡게 한다면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유표는 기뻐하며 그 말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유표의 처남 채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누나 채부인에게 말했다. 유비가 새 장수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만 형주에 남아있겠다고 하는데 머지않아 반드시 형주의 우환거리가 될 겁니다. 유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이에 채부인은 그날 밤 유표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문에 듣자니 유비의 처소를 드나드는 형주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대요. 방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를 성 안에 살게 해서 이로울 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하셔요. 그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유비는 어진 사람인데. 사람 마음이 다 당신 같은 줄 아세요? 채부인이 쏘아붙이자 유표는 신음소리를 내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유표는 성 밖으로 나가다가 유비가 대단히 좋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호, 어디서 그런 준말을 구하였소? 저건 강화전투에서 얻은 겁니다. 장모가 타던 말이죠. 정말 보기 드문 명마로군. 유표가 말을 둘러보며 몇 번이고 칭찬했다. 마음에 드신다면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비는 선뜻 그 천리말을 유표에게 바쳤다. 유표는 크게 기뻐하며 그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왔다. 책사 괴월이 그 말을 보더니 물었다. 못 보던 말인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유비가 선사한 말이네. 그러자 괴월이 말했다. 돌아가신 저의 형 배량이 말상을 아주 잘 보았는데 저도 조금은 볼 줄 압니다. 이처럼 이마 부분만 흰말을 정로라 합니다. 게다가 눈물이 고일 정도로 눈밑이 패여있어 이 말을 타면 주인에게 해롭습니다. 장모가 죽은 것이 바로 이 말 때문이오니 주공께선 타시면 안 되십니다. 이 말을 듣자 유표는 가슴이 섬뜩했다. 이튿날 유비를 청해 술을 마시다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어제는 좋은 말을 주어 참으로 고마웠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은 나보다는 언제 싸움터에 나가야 할지 모르는 아우에게 더 필요할 것 같네.
그래서 내 마땅히 돌려드리라고 일러두었네. 이 아우를 그리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인데, 아우가 이곳에 오래 있다가는 무에 관한 일은 아예 패하게 될까봐 두렵네. 양양에 속한 신야연은 토지에서 들어오는 세금도 꽤 되는 곳이니 아우는 귀하군 말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주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데는 유비를 멀리하라는 아내 최부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비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유비는 유표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다음 군사를 이끌고 신야성을 향해 떠났다. 막 성문을 나섰을 때 어떤 사람이 말 앞에서 두 손을 마주잡고 높이 든 채 허리를 굽히는 장읍의 예를 보이면서 말했다. 공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비가 보니 다름 아닌 형주의 막빈 이적이었다. 그의 자는 기백인데 사냥군 사람이었다. 유비는 서둘러 말해서 뛰어내리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공께서 타고 계신 말은 타면 안 되는 말입니다. 어제 괴월이 유형주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말의 이름은 정로인데 타면 주인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께 돌려준 것인데 어찌 다시 타려 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걱정해 주시는 선생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어찌 한 마리의 말에 좌우되겠소이까? 이적은 유비의 초연한 생각에 감복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유비와 늘 왕래하게 되었다. 유비가 신야성에 도착하자 국민들이 모두 기뻐했고 이후 신야현의 정치가 일신되었다. 제2장 건한 12년 봄 신야성에서 간부인이 유비의 혈육인 유선을 낳았다. 그날 밤 흰두루미 한 쌍이 현청 지붕 위로 날아와 40번가량 크게 울고 서쪽으로 날아가더니 분만할 때는 방 안에 이채로운 향기가 가득했다. 간부인은 일찍이 북두칠성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아두라 지었다. 유비의 나이 47에 얻은 후사였다. 이때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을 한참 정벌하고 있었다. 유비는 초조했다. 그래서 형주에 가서 유표를 설득했다. 지금 조조는 북방 정벌에 나섰기 때문에 허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형주 양양의 군사를 이끌고 허도를 친다면 가히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표는 천하에 관심이 없었다. 경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뭐하러 다른 데를 또 도모한단 말인가? 이 말을 듣자 유비는 맥이 풀렸다. 그렇다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서 막 일어서려는데 유표가 소매를 붙잡았다. 후사를 얻었다니 축하주나 한자나 새그려. 네 할 이야기도 좀 있고. 유표는 유비를 끌고 뒤채로 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 얼큰해지기 시작하자 유표는 갑자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 때문에 장탄식을 하십니까? 유비가 묻자 유표가 대답했다. 걱정거리가 있네. 하지만 쉬 말하기도 어렵군.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지요? 유비가 다시 물었을 때 병풍 뒤에 채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유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어 버렸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술자리는 이내 파했고 유비는 신야성으로 돌아갔다. 그해 겨울 조조가 북방 정벌을 마치고 유성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유비는 유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 허도를 공략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표가 갑자기 사자를 보내왔다. 상의할 일이 있으니 형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유비가 사자를 따라가자 유표는 반갑게 맞이하더니 뒤채로 끌고 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말했다. 요즘 듣자니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왔다는군. 세력이 날로 강해지니 반드시 형주 양양을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을 게야. 지난번 아우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되는군. 지금 천하는 갈라져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니 어찌 또 기회가 없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한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우 말이 옳으이.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하고 술을 마셨다. 술이 거나해지자 유표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형님 어째 그러십니까? 까닭을 묻자 유표가 대답했다. 고민이 있어. 전에도 아우에게 털어놓으려다 그만 기회를 얻지 못했네.
형님께 무슨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후사 문제인데, 예, 전처 진씨가 낳은 큰아들 기는 어질기는 하지만 나약하여 큰일을 맡기기엔 부족하고, 후처 채씨가 낳은 작은아들 종은 제법 총명하네. 허나 장자를 배하고 작은아들을 세우면 예법에 어긋나고, 그렇다고 장자를 세우자니 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채씨 일족이 뒤엔 난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중일세. 환갑이 된 유표의 큰아들은 현재 28세, 작은아들은 13세였다. 유비는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장자를 배하고 작은아들을 세우면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일 채씨 일족의 권세가 너무 큰 것이 걱정이시라면 서서히 관직을 삭탈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작은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면 아니 됩니다. 유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원래 채부인은 평소부터 유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유표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와서 엿들었다. 이때도 병풍 뒤에 숨어서 유비의 말을 엿듣고 속으로는 앙심을 품게 되었다. 유비도 채부인이 엿듣고 있는 인기척을 느끼자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사를 누구로 하든 유비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일을 핑계대고 자리에서 일어나 뒷간으로 갔다. 허리춤을 풀고 쭈그린 채 앉아있노라니 자신의 신세가 새삼처량하게 생각되었다. 유표와 그의 나이차는 13살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표는 후사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갓난아이를 본 자신은 후사에 남겨줄 영토는커녕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하나 없는 형편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떨구다가 그는 허벅지에 살이 올라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원작에서는 허벅지에 군살이 다시 생겼다는 뜻으로 비육부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사자성어는 그 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했음을 탄식한다는 뜻의 비육지탄이란 말로 변형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유비는 한동안 뒷간에서 울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술자리로 돌아왔다. 그래도 무슨 흔적이 남아 있었던지 유표가 물었다. 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비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에는 제가 안장에서 떠날 겨를이 없어 허벅지에 군살도 없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말을 타지 않으니 허벅지에 군살이 생겼더군요. 공업을 세우지 못하였으나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나이만 들어가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공업을 세우지 못하였다는 것은 공을 세우고 일을 펴지 못하였다는 뜻이지만 유비가 언급한 이때의 일은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뜻한 말이었다. 듣자니 아우가 허도에서 조조와 청매를 안주 삼아 술을 데워 마시면서 함께 영웅론을 펼 때 아우가 당시 명사를 모두 열거하였지만 조조는 다 인정하지 않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조조뿐이라고 하였다던데, 조조는 권력을 잡고 있었음에도 우리 아우 이름 앞에 감히 자기 이름을 두지 못하였는데 어찌 공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한탄하는가? 하기야 기반이 없어 그렇지 기반만 있다면 천하에 하잘것없는 무리쯤이야 걱정할 것도 없죠. 이 말을 들은 유표는 순간 굳어진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유비가 조조와 천하영웅을 논할 때 열거했던 인물들 가운데 여포 장수 공손찬 원술원소 등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남은 인물로는 마등과 한수 그리고 유표뿐이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유표를 가리켜 천하에 하잘것없는 무리라 했으니 실언을 해도 크게 실언한 셈이었다. 아무리 술기운이었다지만 유비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러 몹시 취한 척 몸을 비틀거리며 객관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를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조조가 손꼽으며 인물을 따져보다 천하영웅 오로지 유비라고 하였듯 군살이 생겼다고 도리어 탄식하는 천하삼분 그 꿈을 어찌 말리겠는가. 유비의 말을 들은 유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몹시 언짢아 하면서 유비를 보낸 뒤에 안채로 들어갔다. 채부인이 말했다. 방금 나도 병풍 뒤에서 유비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남을 업신여기는 걸 보면 형주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좋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거하시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거예요. 유표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러자 채 부인은 남동생 채모를 은밀히 불러 이 일을 상의했다. 채모가 말했다. 먼저 객관으로 가서 유비를 죽인 뒤에 주공께 알리도록 하시지요. 그게 좋겠구나. 채모는 밖으로 나오자 곧 군사를 점검했다. 제3장. 한편 객관에 돌아간 유비는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가 삼경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더니 안으로 들어섰다. 다름 아닌 이적이었다. 그는 채모가 유비를 해치려는 사실을 탐지하고 한밤중인데도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병권을 쥐고 있는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적이 재촉하자 유비가 말했다. 경승께 작별 인사도 아니하고 어찌 그냥 떠나겠소. 인사를 드리다가는 틀림없이 채모에게 해를 당할 것입니다. 얼른 신야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고맙소이다. 유비는 이적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종자들과 함께 급히 말에 올랐다. 그리고 밤을 새워 신야성으로 달아났다.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객관에 도착했을 때 유비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채모는 분에 숨을 씩씩거리다가 꾀를 썼다. 그래서 벽에 시한수를 적어놓고 유표를 만난 뒤에 이렇게 아뢰었다. 유비에게 배반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객관 벽에다 주공을 원망하는 시를 써놓고 야반도주하였습니다. 뭐야? 오갈 데 없는 놈을 받아주었더니 도리어 나를 원망하였다고? 그래도 믿기지 않는지 유표는 직접 객관까지 가보았다. 과연 벽에는 유비가 지었다는 시가 적혀 있었다. 여러 해 부질없는 공공함 속에 덧없이 옛 산천만 마주했구나. 용이 어찌 못 속에 동물이리요. 오래 타면 하늘로 오를 것인데. 시를 읽어본 유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더니 앞에 선 병사의 칼을 휙 빼서 들고 말했다. 네 의리 없는 이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몇 발짝 걸어가다가 퍼뜩 깨달은 것이 있는 듯 혼자 뇌까렸다. 아니다. 네 현덕하고 허다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한 번도 그가 시 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필시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누군가의 술책임에 틀림없다. 문학적 재능이 없는 유비는 조조처럼 시를 짓지도 않았지만 남이 쓴 시를 읽어보거나 듣는 것도 그리 즐겨하지 않았다. 게다가 야반도주의 긴박한 상황에서 벽에다 시를 남기고 갈 만큼 시심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유표는 객관으로 다시 들어가 그 시를 칼끝으로 깎아버렸다. 그리고 칼을 버린 뒤 말에 올랐다. 군사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야성으로 가시면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채모가 채근하자 유표는 고개를 저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천천히 도모하도록 하라. 계획이 실패하자 채모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시 채부인과 상의했다. 그 결과 각 고을의 관리들을 모두 양양에 불러올려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유비를 죽이기로 했다. 이튿날 채모는 유표를 만나 아뢰었다. 그년의 풍년이 거듭되었으니 묻관리를 양양으로 불러 위로와 격려의 뜻을 보일까 합니다. 청컨대 주공께서도 참석해 주십시오. 나는 요즘 몸이 안 좋아 가지를 못하겠다. 두 아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라고 이르게. 예, 하지만 공자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예절에 실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채모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유표가 다시 말했다. 그럼 신야성에 가서 유비를 청에다가 손님을 대접하도록 하면 되겠군. 예, 그리하겠습니다. 채모는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했다. 그리하여 즉시 유비에게 사람을 보내 양양으로 와달라고 청했다. 유비는 자신의 실언이 화를 불렀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듯 빠른 호출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 당혹한 표정을 짓자 옆에 있던 손건이 말했다. 어제 주공께서 황급히 돌아오실 때 안색이 언짢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형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모임에 오라고 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습니다. 가벼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비는 그제서야 형주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고 난 관우가 말했다. 형님께서 스스로 말에 실수하였다고 의심하시나
유형주가 성내어 꾸짖는 기색이 없었으니 제3자의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양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만일 가시지 않으면 유형주의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운장의 말이 옳소.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장비는 반대였다. 술자리 치고 좋은 술자리가 없고 모임 치고 좋은 모임이 없소. 그러니 형님은 가지 마시오. 그러자 조은이 관우를 편들었다. 제가 기마병과 보병 300을 거느리고 함께 가서 주공을 보호하면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 유비는 쾌락했다. 그리고 조은과 함께 그날 양양으로 갔다. 채모가 성 밖까지 나와 영접했는데 그 태도가 매우 공손하고 정중했다. 유표의 두 아들인 유기와 유종도 문무관료를 데리고 나와 영접했다. 유비는 두 아들이 함께 나온 것을 보고 의심을 풀었다. 그래서 우선 객관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조은은 이끌고 간 군사 300으로 객관 안팎을 물새 틈 없이 경호하게 하면서 그 자신은 앉으나서나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유비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유기가 유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선 병이 나셔 거동할 수 없으시다고 특별히 숙부님께 청하여 손님을 대접하고 각주의 원님들을 위로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원래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형님의 분부가 계셨다니 따를 수밖에 없구나. 제4장. 이튿날 국군 42개 주연의 관원들이 모두 모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채모는 괴월을 불러 계책을 의논했다. 유비는 사납고 용맹스런 이 시대의 효웅이니 이곳에 오래 머물게 하면 뒤에 반드시 해가 될 것이오. 틀림없이 오늘 그를 제거해야 하겠소. 괴월이 말했다. 그러다가 민심이라도 이르면 나는 이미 유형주의 밀명을 받들어 이곳에 온 것이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겠군요. 동문 밖 현산으로 가는 큰 길은 군사를 이끌고 이미 내 사촌동생 채화가 지키고 있고 남문 밖은 사촌동생 채중이 지키고 있으며 북문 밖은 내 친동생 채운이 지키고 있소이다. 서문 쪽은 따로 지킬 필요가 없소. 앞에 단계라는 큰 계곡이 가로막고 있어 수만 군사가 있더라도 쉬 건널 수 없을 것이니 말이오. 하지만 내가 보니 조은이 현덕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니 손을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500을 성 안에 매복시켜 두었소이다. 그렇다면 문빈과 왕이 두 사람에게 외청에 따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무장들을 대접하게 하되 먼저 조은을 청해 그곳에 앉힌 다음 거사하도록 합시다. 채모는 괴월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그날로 소와 말을 잡아 성대한 연회를 준비했다. 이런 내막을 알리 없는 유비는 정로말을 타고 주위 관하에 도착하자 말을 후원에 메어두라 이른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에는 벌써 다른 관리들이 와 있었다. 유비가 주인 자리에 앉고 두 공자가 그 좌우에 착석하자 다른 관리들도 각자의 지위에 따라 차례로 자기 자리에 앉았다. 조은은 칼을 찬 채 유비 곁에 서 있었다. 채모의 명을 받은 문빈과 왕이가 들어와 조은에게 외청의 술자리로 가서 함께 마시기를 청했다. 조은이 사양하고 가지 않자 문빈과 왕이가 재상권했다. 이를 본 유비가 조은에게 넌지시 말했다. 저렇듯 간곡한 권유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세. 가서 한잔 하게나. 이에 조은도 마지못해 자리를 뜨게 되었다. 안팎을 철통같이 준비한 채모는 조은이 외청의 술자리로 가는 것을 보자 조은이 이끌고 온 300명의 군사들을 조은의 명이라 속여 모두 객관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연회석의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거사에 신호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술잔이 세순배쯤 돌아갔을 때 이적이 잔을 들고 일어나 유비 앞으로 다가갔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던 그는 유비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뒷간에 오십시오. 유비는 알아차리고 뒷간을 가는 척 밖으로 나갔다. 이적은 한 잔씩 술을 꺼낸 다음 재빨리 후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유비를 만나 귀에 대고 말했다. 채모가 계략을 꾸며 사군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밖 동남북 세 곳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서문으로만 피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달아나십시오. 크게 놀란 유비는 황급히 정로말을 끌고 뒷뜰문으로 나가 비호같이 말에 올랐다. 그리고는 데려온 종자들을 돌아볼 틈도 없이 서문을 향해 혼자 달아났다. 문지기가 막아서며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유비는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채찍질하며 내달았다. 이에 문지기는 채모에게 달려가서 알렸다.
그러자 직강말에 오른 채모는 군사 500을 이끌고 유비를 추격했다. 서문을 빠져나온 유비는 정신없이 달아났다. 그러나 채멸리도 가기 전에 큰 계곡이 나타났다. 채모가 수만 명의 군사가 있더라도 쉬 건널 수 없다고 장담한 그 단계였다. 너비가 몇 길이고 양강으로 흐르는 물살이 매우 거셌다. 계곡까지 다가간 유비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아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추격병의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유비는 말을 돌려 계곡으로 다시 돌아왔다. 머리를 돌려 뒤를 보니 추격병이 이미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었다. 유비는 급한 마음에 말을 타고 계곡 밑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몇 발 못 가 말의 앞굽이 계곡물에 빠지면서 옷이 흠뻑 젖었다. 유비는 얼결에 채찍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로야, 정로야.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말이 무리로 몸을 솟구치더니 너비가 3길이나 되는 계곡을 한 번에 건너뛰어 맞은 쪽 언덕으로 나는 듯이 올라서는 게 아닌가. 유비는 마치 구름과 안개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이때 기이한 일을 훗날 북송의 1급 시인 소동파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늙으면 꽃도 지고 봄날도 저무는데 부임하러 가다가 단계에 닿았을 때 말 세워 바라보며 홀로 서성이려니 눈앞에 떨어지는 버들솜 하늘 때네. 생각건대 한나라 구군이 쇠할 때 용과 범이 다투며 번갈아 대치했지. 양양의 연회에서 왕손들 마시는데 참석했던 유비는 몸이 위급해지자 살길 찾아 혼자서 서문을 나갔으나 등 뒤로 추격병들 다시 추격해오고 눈앞엔 푸른 물이 단계에 출렁일지 급하게 꾸짖으며 말을 몰아가는데 말발굽 유리 같은 파란 물결 부수고 바람을 가르면서 채찍을 휘두르며 귓가에 들려오는 천명의 추격 소리. 갑자기 물속에서 두 용이 솟구쳤네. 서천 땅을 차지할 유비라는 용하고 그를 태운 용마랑 둘이서 만난 거지. 단계의 계곡물은 동으로 흐르건만 그 용마와 유비는 지금 어디 갔느냐. 흐르는 물을 보며 거듭 한숨 짓는데 지는 해 적적하게 빈산만 비추누나 세 나라 맞섰던 일 아련한 꿈이런가. 발자취만 덧없이 세상에 남았으니. 정로마와 함께 단계를 뛰어넘은 유비는 정신을 차려 맞은 쪽 언덕을 바라보았다. 군사를 이끌고 온 채모가 단계 저쪽에서 소리쳤다. 사군, 어찌하여 술자리를 피하셨습니까? 너와 원수진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는 것이냐? 해치다뇨?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군께선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채모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비는 채모의 수하장수들이 활에 화살을 먹이는 것을 보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서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채모가 홀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 계곡을 건너다니. 채모가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서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